아시아 순방 트럼프. 교수님 먼저 좀 정리하시겠어요? 네, 일본 거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택까지 직접 가셔서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죠? 예정에 전혀 없고 그리고 화면 방송 화면도 이게 페이스북 화면으로 아주 막 흔들흔들하는 화면으로 나온 걸로 봐서 전혀 방송국에도 안 알려졌다. 그래서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왠지 감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2박 3일씩인데 우리는 1박 2일인데 1박 2일 그거 자체도 그렇지만 1박 2일 중에도 24시간 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오에 24시간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짧아요. 짧아서 아마도 트럼프가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아베하고는 더 오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극진에 대접을 했는데 결국은 경제 문제 FTA 손보겠다. FTA가 아니죠. 일본은 경제 무역 역조 해소하겠다. 그리고 그간의 미일 간의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일 간의 무역이 불공정했고 자유롭지도 않았다. 무역 역조가 7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250억 달러, 240에서 70억 달러 그 정도인데 일본이 무역 역조로 붙이면 3배고요. 중국은 무려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역 역조가 10배, 15배 역조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억. 우리는 너무 트럼프한테 주눅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금 뭐 경제 문제는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미 무역 그 흑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상품 분야는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늘어들고 있고. 늘어나서 미국이 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미국이 흑자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주눅들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저는 더 중요한 게 국가안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 전략자산이 왔다 가고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한국한테 얻을 건 다 얻어가는 수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맹으로서 안전 보장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라 서울시 주변에 2,500만 명 산다. 당신이 헬기로 보지 않았냐. 이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로 쏘면 수백만 명이 다칠 수 있다. 다치거나 죽는다. 그럴 때 함부로 전쟁을 운이할 때가 아니다. 서울에 10만 이상의 미국인이 있잖아요. 10만은 안 되고요. 28,500인데 가족까지. 근데 지금 저 평택으로 다 갔으니까 서울에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에 미국인 강사가 많던데. 미국 강사가 많죠. 미국인들은 저 주한미군 장병 말고 미국인들은 한 10만 명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만 명 되죠. 장병도 중요하죠. 장병들은 어쨌든 자기 디펜스 할 수 있는 무기라도 있는데. 그렇죠. 민간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 김정은 때문도 그렇지만 트럼프 때문에 더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항공모함 세 항공모함 이제 와 있지만 그렇게 와 있는 게 계속 가지 않고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지상군도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런데다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슬금 빠져나간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신데. 서울구치소의 그분. 대통령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너도.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잘못 전쟁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정말로 국제적으로 뭐 희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반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진짜로 자기의 명예를 존중한다면, 트럼프에게도 명예가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이제 전쟁놀이 말로 말폭탄은 전쟁놀이 하지 말고 말로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게 꼭 미국이 공격해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과잉으로 우려한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근데 교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그럴 우려 상황에서 선제 공격은 절대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안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전쟁 나면 북한은 절멸인데 북한만 절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향후 한 30년에서 1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핵전쟁이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이에게도 그런 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새로운 직책을 하나 얻었잖아요. 네. 아베 선거대책위원장.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저 아베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20% 이하의 지지도가 되면 자연히 총리가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예, 역대 20% 밑으로 갔다가 40%까지 그냥 지금 50%는 급진전으로 그 김정은이 갖다 도와준 거죠. 313석 공명당까지 하고 연합해갖고 313석, 310석이 개헌석이거든요. 예. 걱정돼 죽겠어요. 김정은이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예? 근데 김정은이 그걸 겁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경화하고 무정화하면 그걸 빌미로 자기도 떠들어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철진 평론가님, 사실은 안보를 빙자한 세일즈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저는 약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어쨌든 주제가 안보와 통상일 텐데 일본에 갔다 왔을 때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막 이렇게 입에 혀같이 굴다가 뒷방 맞았죠. 일단 첫 번째 카드 먼저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맹과 협정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제시를 싹 한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한 13국가랑 동시에 FTA를 자동 빵이라고 그렇죠. 딱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경제 동반자 이거를 이제 협정. 미국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쪽 박을 다 된 거를. 밀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걷어찼죠. 하고 우리는 미일 FTA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오니까 일본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를 좀 보니까 예. 미일 FTA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 일본이 지금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중국은 규모상 훨씬 더 크고 추세적으로 한국에 올라오고 미일 있는데 FTA 하자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판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자간 협정을 하는 것보다 일본 하나 딱 앉혀놓고 둘이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할 수가 맺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일 FTA 트럼프의 제안을 일본이 그렇게 막 또 하다가 딱 걷어찼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의 성과가 한 게 무기 판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무기 뭐 계속 사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일본도 원하기 때문에 무기는 사주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이번에 선거도 뭐 중요한 개헌이든 선거도 뭐든 잘 하게 되- 치렀고 예, 예. 개헌해갖고 구조 1항 2항을 바꾸게 되면 전쟁 국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 그렇죠. 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가로 가게 되면 무기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줄 거니까 아베가 막 그렇게 살랑살랑 된 거예요. 그러면서 취할 건 다 취했는데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일본에서 뭐 하나 못 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왜 긴장된다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안보를 오른쪽에 쥐고 한미 FTA에서 뭔가 하나를 빼와야 자국, 즉 미국 국민들이라든가 미국 의회에 이거 내가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역공을 예. 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며칠 예. 전에 김현종 본부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FTA에 대해서 저쪽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까지도 나에게 줘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게 예. 이제 저는 며칠 친정에 전에 있었던 매일경제 단독 보도였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첫 번째가 우리 인원수가 너무 적다 늘려달라. 두 세 배로. 번째가 예. 네, 하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예. FTA 위주로 완전 폐기를 할 전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지금 뭐 긍정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결과는 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김현종 본부장도 이런 게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무조건 FTA를 성사시키는 그렇죠. 장본인이기 때문에 FTA를 안 깨고 이것을 옥동자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성과에 자기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철저하게 거기도 국익 위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불리한 FTA로 개정하자고 하게 되면 자기는 안 할 생각. 그리고 깬다고 해도 결코 손해 아닌데. 예. 예. 그렇지 뭐 사회적 뭐 충격은 있겠지만은 이제 주판화를 튕겨봐야 되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한미 FTA 폐기 뭐 김현종 본부장의 뭐 예. 전권과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테고 트럼프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끝간데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또 던질까봐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예상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해야 되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안보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진 않았겠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 핵을 15개 내지 20개 미사일 1000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은 억지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럼 너넨 전쟁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배경으로 딱 깔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도 안 해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은 가겠다.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허허벌판에 핵무기 앞에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과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못된 불량 국가가 핵을 개발해서 어느새 15개의 핵무기를 사실상 가져버렸고 미사일 1000개를 가져서 제주도까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예. 한 발 떨어지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할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도 다시 갖다 놓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 13위 국가로서 그야말로 핵 위협을 이렇게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자주국가고 주권국가라면은 핵을 개발해야 마땅한데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과 비확산 레이징과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 미 전략자산은 당연히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략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거기엔 전술핵무기 조건부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그러나 순환 배치라는 건 왔다 가고 하잖아요. 이거 없을 때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상시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시 순환 배치든 어느 순간이고 하나의 전략 무기는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보장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핵이 없어도 북한이 핵을 가져야 15개인데 전략무기 갖다 놓으면 30개 갖다 놓으면 북한을 능가하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데 핵 자체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으로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핵을 갖다 놔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깨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갖다 놓고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와서 상호 간에 전술핵이나 철수시키고 전략자산 철수시키고 북한도 핵 폐기시키면 된다. 그리고 적절한 체제 보장해주면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상시적인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비상시적인 거죠. 핵우산 말고 네. 전략자산을 보다 분명한 네. 북한과의 전략적 대칭 상황을 만들어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동맹관계를 대치돼서 한다면 균형이 되면 예.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해가지고 개발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중국 핵무기 200개, 러시아 5,000개, 미국 5,000개, 일본도 만들고자 하면 3개월 내에 500개. 한국도 전술핵이 있네? 그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북한의 핵. 따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북한을 다스리자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왜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라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평화주의로 비무장하고 내가 비무장하면 저들도 평화롭게 지내겠지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무장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개발하자고 하는 순간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니까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저렇게 휘두르대는데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 카드가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니까 너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무기 팔아먹으려면 전략 핵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핵 방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대안을 줘라. 확실하게 보장해놓고 그렇다면은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해주면 그 전략자산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돈은 우리가 내겠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도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미국도 트럼프도 국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확실히 지켜주니까 또 할 얘기가 있고. 근데 핵을 갖다 놓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게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절대 갖다 놓고 싶어 하냐.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뢰 그거는 그건 싫어. 그러면 카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설득력 있는데 약간 그 한반도 그 비핵화
평화정책 펴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반감이 있겠는데. 근데 이제 협상의 딜로 봤을 때는 우리 홍 박사님의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어쨌든 트럼프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예. 싫어하는 카드를 던져야지 저쪽에서 곤혹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국이 이제 내놔라. 네, 안보 통상이라는 게 하나 내주고 하나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뭐 비굴하다 자존심 죽였다 했는데 이번에 다 챙겼잖아요. 무기 왕창 사주니까 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라 하는데 무역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한미 정상회담 열릴 텐데 무기를 뭐 어떻게든 무기 또 팔아먹겠다 예, 또 그러겠죠. 팔아먹고 우리가 사주겠죠. 근데 그때 뭐 어떤 무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 테니까 하겠다 막 이런 것들 하게 되면서 대신에 통상 쪽은 우리가 거의 무기 이렇게 사주는데 연간 못할 때도 5조 달러, 많을 때는 8조 달러씩 사주니까 예. 통상 부분 한미 FTA는 좀 달라라든가. 8조 달러는 아니고 8조. 8조. 예, 8조죠. 예. 8조, 그러니까 5조 8조니까 이거 8조, 두 개를 8조면 국가에서 8천조죠. 예, 5조 8조. 그러니까 80억 달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딜을 하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에 무기 구입한 게 80억 달러니까 8조, 한 9조쯤 9조. 샀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첨단 무기 사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예. 거꾸로 미국은 첨단 무기 팔아줄 거를 양해했다라고 서명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팔아줄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라고 국방장관 간에 며칠 전에 회담했잖아요. 거기도 한국군의 전자권 전환 수용을 위해서 한국군의 능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첨단 자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미국은 적극 협력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돌발 질문이요. 예. 왜 무기를 꼭 미국에서만 사야 되나요? 그건 이제 한미 동맹이니까 예. 과거에 청와대 의견부 수석하고 하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싸고 성능 좋은 중국 거 사면 안 돼요? 중국 거를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왜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너무나 싫어하니까. 아니면 미국하고 친한 이스라엘제, 예. 뭐 독일제, 아니 미국이 프랑스제는 싫어하니까 우리 중국 거 사겠다는 미국이 아니 물론 활짝 가능하죠. 놀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국 거를 뭐 80을 사주고 예. 중국 거 20은 사주겠다. 그 정도면 뭐 양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중국으로부터 첨단 기술도 들여오고 미국 첨단 기술 안 주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하다못해 전투기 F-35도 러시아의 수호이 35하고 경쟁했는데 예. 수호이 30을 주면 기술을 다 주겠다. 그럼 러시아 그거를 거 우리가 사와야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우리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 외교부 고위 관리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공짜로 주겠다.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의 무기 시장에 들러리지 않겠다. 아. 몇 번이고 혹시나 하고 나가는데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첨단 무기는 사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무기, 전자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감시 자산, 미사일 방어 중에 일부는 필요해요. 이를테면 이지스함의 SM5 이거는 SM3 미사일은 이거는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게 사드는 40에서 150km만 할 수 있는데 이지스함에서는 SM3는 500km까지 당연히 이런 걸 사와야죠. 근데 중국한테도 약속하기를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사드는 안 하지만 SM3 사온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좋아하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무기도 사주고 할 테니까 FTA 좀 개정하더라도 좀 서로 호혜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미 전략 자산은 상시 배치해달라. 상시 배치해달라. 이거를 카드로 쓰고 또 우리가 하나 사줄 수 있는 거. 공격적인 카드로 나가자. 예, 또 하나 사줄 수 있는 거는 가스. 지금 셰일 가스가 지금 넘쳐나거든요. 넘쳐나죠. 가스를 사오면서 우리의 에너지 수입원도 좀 다변화하면서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할 얘기를 주고 그 대신에 FTA 그런 건 좀 적절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한테도 완전히 박탈감을 주면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도 미국 가서 할 얘기는 내가 해주겠다. 가스도 사주고 SM3 같은 건 사는다. 그리고 핵잠수함 우리 좀 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데 진짜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얻으면서 자주적으로 가면서 하면은 되는데 트럼프 보고 너무 겁내시고 그러면은 이게 회담이 안 되죠. 그러면 끌려갑니다. 아베도 저렇게 그냥 가진 걸 다 해줬는데도 다 빼주고 결국은 뒤통수까지 맞았죠. 예. 예. 아베 뒤통수는 좀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네. 뭐, 또 이겨내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보통 국가로 가서 군사 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뭐라고 경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거 다 내줘도 우린 무장하겠다, 군대 갖겠다. 이게 절실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님 얘기가 꽤 설득력이 있는데 예. 분명히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를. 그렇죠. 하고 제가 또 하나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변을 좀 하자면 예. 아까 전에 한미 FTA 폐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김현종 본부장 그 기사를 보면 막 댓글에 그래 폐기하자. 예. 폐기해도 우리는 뭐 나쁠 게 없을 거다. 그 동안에 보면은 뭐 우리도 남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현실적으로 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란 나라 또 그 통상의 그 협상이 만만치가 않은 게요. 일단은 방한하기 직전에 미국의 무역위원회라는 IP에서 뭘 했냐면은 드디어 우리 삼성의 반도체를 획그닥 하나를 탁 지금 걸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의 테슬라라는 뭐 기업 반도체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미국 무역위원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삼성이 미국이 수입하는 그 반도체가 우리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것들 다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일단 다 판매 금지, 수입 금지, 확산 금지를 걸어놓고 소송을 시작한다가 정확히 이틀 전에 트럼프 날라떠기 이틀 전에 딱 기사가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이랑 뉴욕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현정 본부장이 한미 FTA 폐기를 놓고 뭐 옵션을 걸고 그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점점 압박하죠. 점점 압박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철강 이거보다요. 반도체를 건드리면은 우리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거 아킬레스건이지 한 발. 지금 대미 수출의 한 80%가 반도체 수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흑자 내는 거 거의 다 반도체가 이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뭐 폐기를 전제로 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는 이제 공론화적으로 말을 하지만 아니, 막상 둘이 앉으면 아니 근데 역으로 반도체 우리 반도체 수입 안 하면 미국 그 기술 산업이나 이런 쪽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자폭이지만 시간 끌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번에 저기 도시바 반도체도 있지만 거기에 애플이라든가 미국 자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지만은 여기서 공급이 조금만 늘면 또 디램 가격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이 후발주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킨 SK 게임을 하이닉스하고 하죠. 예. 치킨 게임 하면서 예. 설비를 대량으로 늘려갖고 반도체 값을 폭락시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데 예. 이게 또 변수인 게 중국이 또 치킨 게임에 우리는 팔다리 다 끊어도 좋다. 우리는 반도체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던데요. 아, 글쎄요. 저는 실제로 요번에 그 뭐 테슬라 걸게 그게 큰 틀에서의 그 바둑돌 하나를 놨다. 한미 FTA라든가 뭐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너네가 가장 경계하는 반도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태클을 걸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던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인가 그 삼성도 생산 라인을 늘려갖고 20% 정도로 대량 그 증설하겠다 그러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반도체는 가격 하락 전쟁에 들어갔다 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 그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와중에 예. 미국이 반도체에다가 뭐 관세를 매긴다든가 예. 삼성만 유독 골라서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워낙 애당초 그 FTA와 무관하게 워낙 관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무관세였는데 다시 시작한다거나 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을 다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좀 연동이 있을까요지만은요.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럼 그건 절대 못 건드릴 거야. 한미 FTA 폐기다. 그러다 건드리면 그 극한 대립으로 정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도 동의해요. 저는 정부의 그 딜레마, 어려운 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좀 FTA 깨지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예. 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은 뭐 그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니 이참에 뭐 한노 한중 군사 그 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배짱을 부리면 몰라도 예. 그냥 미국이 깨졌으니까 이제 다시 하자 아니, 그러다가 깨지는 거 중국 같으니까. 그러세요? 받아줍니까? 그러다가 이게 깨졌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그러다가 아니죠. 북한한테 당하죠. 지금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40배지만 군사력으로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경제 문제 중에 금융. 금융을 또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금융 그렇죠.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의 신용평가 같은 거 막 왜 낮추는지 모르지만 그 경제 지금 뭐 이를테면 한반도 안보 위기다. 신용평가 막 내린단 말이죠. 그건 우리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수도 없이 갖고 있는 게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단순한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로 이렇게 설득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미 FTA 폐기하면 미국에게도 손해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폐기하려면 폐기하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걸로 그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약자의 서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변화 얘기라고 우리가 사드의 중국 보복에서 느꼈듯이 중국의 무역을 너무 의존하니까 중국한테 당하잖아요. 네. 따라서 미국에게도 안보를 너무 의존하니까 이럴 때 당하는 거죠. FTA 폐기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그 서비스 금융 산업들, 네. 그다음에 미국의 그 축산업, 그 농축산 산업들 이런 데서 트럼프 퇴진 운동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물론 오히려 뭐- 우리가 네. EJ 해갖고 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네들 손해야. 아,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죠. 김정은이가 잘 쓰는 거죠. 네. 아니 우리도 같은 한민족도 같이 쓰죠. 아니, 뭐 그러나 전술. 그래서 예.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우리는 크게 다치고 미국도 다치지만 적게 다치니까 결국 서로 배짱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한미동맹인데 미국하고 배짱 싸움으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노리고 있는데 예. 쉽지 않은 일. 오늘 걱정이 예. 실은 전 철강, 화학 이런 거는 자동차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오늘 나온 예. 얘기 중에. 그 부분을 트럼프도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그 FTA 뭐 폐기 이런 거에서 가장 싫어하는 데가 농업, 축산업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역발상으로 트럼프가 들고 와서 그냥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을 또 쓰면서 농업을 더 개방해라라는 거 이런 얘기를 오늘 폐기 먼저 공격을 해버릴 수가 있는 FTA 거죠. 문제가 올 때 농축산업을 제일 먼저 겉으로는 철강 자동차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도 많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네. 열나는 거 아니에요? 네. 품목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공격이라는 게 폐기라는 것도 먼저 찌를 때가 먼저 날릴 때의 의미가 있는데 아니, 오늘 그 당장 트럼프가 트럼프가 딱 날리면 농축산물 개방하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가 가라 하와이. 폐기? 아니 네 가라. 그러니까 오늘 먼저 그 주도권을 예. 트럼프가 줄까봐 그 쌀이라는 거 당장 쌀부터 배려 내려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얘기가 또 입에 떼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오늘 부디란 말 그렇지만 트럼프가 농업 쪽은 그냥 말 빼고 늘 하는 얘기 자동차 뭐 이딴 얘기만 좀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무기 좀 사주고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해서 트럼프 끝내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 러시아 문제 때문에 곧 탄핵될 거예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도 공화당이 다수고 공화당에서 탄핵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공화당도 자기한테 손해니까 지금 그래도 민주당 잘하는 대통령보다 공화당 못하는 대통령이 공화당원들한테는 날걸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쉽게 그걸 FTA 기대하기는 같은 어렵고. 경우가 FTA 같은 경우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트럼프 그렇죠, 생각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FTA를 그 개정하려고 하면 미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거 자기한테 유리한 농업, 뭐 철강, 자동차 요런 거만 싹 개정을 해갖고 더 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냐 이러면 FTA 하지 말자. 라고 하게 되면 미 의회와 트럼프하고 싸우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은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예. 개정 못한다 그러면 폐기로 나가니까 폐기보다는 개정이 낫고 개정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도 얻어가면서 하는 호혜적인 아니, 개정을 김현정 하잖아요. 본부장이 얘기해요, 네. 그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죠. 아니, 그런데 가다가 저쪽에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 폐기하겠다는 카드를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 막히면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안보 문제 가지고 이제 건드릴 겁니다. 안보 문제로 안보 문제, 예. 안보 그러면 우리 안 보여 그러면 되죠. 안 보여? 그게 이게 그래요. 한미 FTA도 우리가 안 재협상을 보는지, 김현종 그럼요. 본부장 만나셨다니까 처음에 예. 재협상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재협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 논의를 하자라고 선빵을 먼저 김현종 본부장이 날리고 그럼 그때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그럼 3년 걸린다는 거 네, 아니에요? 3년 걸리고 5년 걸린다 논서 썼죠. 그러다가 한 2주일인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위드드로를 나온 거 아니에요. 팩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협상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나 멋은 있는데 이렇게 또 나가다가 뭐 하나에서 꽝 가다가 뭐 하나에서 꽝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그 자신감을 너무 갖지는 교수님,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남남 갈등 같아요. 남남 갈등도 크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입장이 얼마나 지금 이게 처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운동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저쪽 네. 강대국이고 안보 문제 근들 잡고 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폐기라든지 가게 되면 우리는 저쪽에서 기침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독감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럴 때 사실은 대통령이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국익 문제고 외교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 갖고 그냥 계속 야당 쪽에서 공격을 해대니 그러니까 이 국내 눈치 무서워서라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산불이라고 하는 한중 간의 지금 사드 문제를 제가 보기엔 굉장히 교섭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가 막 출혈이 돼서 거의 사망 직전에 막 도달할 정도로 피해가 큰데 이번에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지열해서
지혈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우리가 약속한 건 아니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사일 방어만에 편입 안 되고 한미를 동맹으로 안 하고. 근데 이 세 개가 다 이거를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도 다 하던 정책들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게 없는데 그거를 왜 우리 행동을 규제를 하냐. 그러니까 양보하고 사과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사과는 중국도 우리한테 사과를 원했어요. 왜 사드를 우리 국익에 반하게 사드를 왜 배치했냐 사과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퍼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드 합의에 간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할 거를 입장 표명만 했고 설사 나중에 우리 입장 바뀌면 바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세 개의 내용이라는 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또 덤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고 한중 관계 안 좋고 그러면 미국은 계속 한반도 위기를 교조시키면서 결국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 한국을 반중 반러의 반러 전선의 천병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약속으로 한미일 동맹은 안 한다라고 딱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방파제가 될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죠. 사드 추가 배치도 미국은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 미사일 방어만 편입도 MD도 원하는 거고요. 그걸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입장 표명했으니까 중국을 어떻게 보면 힘을 활용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국익에 반하는 건 안 하는 게 되니까 행동을 규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대한 자율적인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규제했다고 누가 믿고? 네, 그걸 갖다가 그냥 지금 중국한테 그 무릎을 꿇었느니 누가 그래요? 언론에서 그런 톤이 있긴 있죠. 하고 아까도 그 한미 FTA 관련한 남남 갈등에 대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김현종 본부장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MB 때도 그때 봐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현종 본부장이 폐기를 하던 뭐든 김현종 본부장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힘을 실어주려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역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미 FTA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한미 FTA는 폐기해도 되니까 폐기 카드를 써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더 남남 갈등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장 일선에 있는 김현종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김현종 본부장이 지금 폐기한다라든가 혹은 유지하겠다라든가 굴욕 쪽이라든가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현종 본부장도 수많은 옵션을 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 카드가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단해가지고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라든가 무조건 폐기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정부에서 구호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임기는 짧고 FTA는 영원하다.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FTA 버티다 보면 트럼프는 끝나요. 그러니까 김현종 본부장의 첫 전략이 제일 좋아요. 끄는 거. 예. 그렇죠. 일단 제일 끌어서 트럼프의 임기를 넘기면 최고죠. 그렇죠. 왜냐면 트럼프는요 절대 재선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제대로 지금 잡았어요. 이제 3년여만 버티면 되는데. 3년 남았어요. 이제 벌써 1년 지났어요. 3년여만 버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줄 거는 느긋하게 하시죠. 이런 거. 김현종 본부장 시간 많으니까 한번 끌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가장 대통령께서 좋은 것 같아요. 평택까지 그래서 가신 거니까. 그렇죠. 뭐 회담의 결과를 좀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다음에 MD 체계 편입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이거를 그전에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중국이 느닷없이 이거 갖고 그러면은 그 뭐 경제 문제 사드 보복 좀 풀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 내부 사정도 있는 거야. 시진핑 2기 체계가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그 전에 야 너 시진핑 한 게 뭐 있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핵 개발했지? 그리고 그 대한민국 사드 배치 안 했지? 이것 때문에 반대파가 비판한 것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2기 체제로서 이제 안정한 국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그 중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사드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훼손돼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게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이걸 원활하게 해결하는 거,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 이 네 개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중국이 결사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중 관계가 우호 관계로 감으로써 이 네 가지 우리 민족의 운명에 중차대한 네 가지 과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여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다 덤으로 얻은 거는 대미 협상력도 강화됐죠.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두고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서 왜 그걸 왜 세 가지를 왜 중국에게 약속했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장기적 비전이 없이 짧게 단견이다 그러죠.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MZ는 갈까요, 안 갈까요? DMZ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기대를 한다면 평택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DMZ 두 분이 같이 방문하시고 청와대 가서 정상회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 그 일정은 제가 볼 없잖아요. 때는 글쎄 그렇게는 그건 제가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 DMZ를 갔다 오는 것도 무슨 의미가 굉장히 있죠? 갔다 오는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경고가 되죠. 단지 가서 뭐 말은 험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다녀만 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북 억지력에서 진짜 행동으로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거죠. 쪼크하면 되잖아요. 트럼프가 쪼크 좋아하니까. 김정은 사는 집이 여기서 보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석국이 여기서 보이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토탈리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연설하자마자 김정은이 한 얘기가 그동안의 역대 미국 지도자들 다 가상치도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 정권이나 바꿔보겠다라고 했지 주민을 포함해서 북한을 전멸시키겠다고 안 했는데 트럼프는 2,400만 주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망나니인 트럼프를 나는 반드시 그리고 그 전에 있죠. 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트럼프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미. 근데 김정은도 약간 성경 말씀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그거를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일단 겁은 조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도 혹시 무슨 요즘 좀 소강 분명히 양쪽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뭐 혹시 모르니까 그 신변보호 때문이라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FTA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걸로 약간 좀 가름을 하면 그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번 하면 이제 무지막지하게 몰아치거든요. 하고 한 4년, 5년간을. 근데 우리 1년 만에, 어쨌든 1년 반 만에 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봐야 되겠지만은 엔터테인먼트 쪽은 지금 그만 영은 풀렸고 내년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요때 그러니까 뭐 약간 유야무야해서 관광까지 이제 풀어줄 생각인가 아니, 보죠. 단체 관광이 좀 풀렸다니까요. 완전히 풀리진 않았는데 일부 단체 관광이 지금 모객을 시작했어요. 상품이 올라간 거예요. 상품이 모객이 올라왔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이제 내년 1, 2월에 풀리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국이 한 2년 만에 경제 보복을 푸는 스스로 소송 없이 일본은 막 소송 앱제어력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 중국도 이게 이제 보니까 불편하다. 한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에 하나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저는 요번에는 아예 이거를 딱 묶어버려가지고 경제적으로 다시는 이런 경제 보복 못하게 이번에는 가가지고 뭐 하나를 그냥 확 잡아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 노영민 대사가 잘 하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하나를 우리도 확 보험을 이번에는 또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노영민 대사를 좀 강하기 위해서 이제 또 새로 신설해갖고 노영민을 보좌하는 대사급, 그 준 대사급도 신설해서 또 보낼 계획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이제 외교에 있어서.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2,500만 명이 있는 수도 수도 서울 근처에서 전쟁을 내가 운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핵 억지력을 상시 보장해 주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재만 가지고는 북핵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조건부라도 대화를 이런 때 되면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연말 전에 돼가지고 내년에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오고 트럼프가 오든 안 오든 하여튼 시진핑 주석이 오고 아베도 와서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는 평창 올림픽이 되기를. 북측도 선수를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계기가 정말 우리 국운을 다시 트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가 갖고 기대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주 철저한 의뢰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NL을 이게 청와대가 움직였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 참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은 뭐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NLL 대화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정상회담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도 발끈했잖아요. 정상회담 한 거 그렇게 공개하면 어떡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 공개를 했죠. 정문원 의원. 네, 정문원 의원이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김무성 당시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전 의원 신분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권영세 뭐 난리가 났었죠. 엄청나게 파문이 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국정원 작품이더라.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9년 5월이었는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 원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103쪽에 달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10쪽짜리로 발췌본을 만듭니다. 발췌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청와대에다가, 네,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다가 줬다는 거죠. 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쪽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우리 국가 기밀망이 있으니까 그 망을 통해서 그냥 바로 직보를 하는 형태로 갔고,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이런 쪽으로는 인편으로 해서 넘겨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점이 2009년 5월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망신주기용 비슷하게 뭔가를 준비했었던 거 아니냐, 모종의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되고 딱 킵하고 있었던 거죠. 킵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공개된 내용으로 보자면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나 이런 상황이 조금 좀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카드를 쓰려고 준비했을 개연성도 있다. 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게 5월 23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이 카드는 이제 뭐 전문용어로 킬되고 없어지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반발이 심하겠다. 그래서 그냥 딱 캐비넷 아래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2012년 추정되는 거죠? 네, 그렇게 추정돼. 그렇게 했다가 2012년 대선 때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죠.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죠. 비 오는 날 부산거리에서 네. 김무성 대표가 쫙 읽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선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1대 49 게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빙이었었던 네. 거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후보로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였는데 정말 막상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꺼냈던 게 이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 이 국정원 댓글 사태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찾아가가지고 했던 사건이 그 바로 직전에 또 같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근데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엎어치기로 예. 여직원을 감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김용판이 새벽 11시에, 밤 11시에 네. 긴급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식으로 낮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밤 11시에 그것도 문재인 박근혜 토론이 막 들어갈 때 네. 이거 국정원 댓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그 선거 관여한 거 아니다. 이런 거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건 의문이 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왜 그랬는지 김용판 뭐 전 청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국회의원인가 김용판? 아닙니다. 떨어졌죠. 아니죠. 이제. 네,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디 그 버지니아 갔어요? 또 거기 경반도? 모르겠습니다. 그 출마는 했던 걸로 시도를 했던 걸로 뭐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뻑하면 다들 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NL로 대화록 포기 발언이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발언이 폭로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지금 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예.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뭐 추정해 보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만들었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이 만든 걸 청와대가 그걸 그 시기에 써먹었던 거였다. 이렇게 그냥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국정원이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한 내용이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김무성 전 대표는 검찰서 받으러 들어가면서 난 찌라시 보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사실은 그거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냅니까? 그걸 붕어빵처럼 만들어낸다고 흉내내려고 해도 못 흉내내는 거를 그대로 쪽지 꺼내가지고 줄줄줄 읽었었는데 그걸 찌라시를 통해서 봤다고요? 사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그게 김무성 전 대표 손에도 발췌본이 들어가서 읽은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어떠한 경위로 김무성 의원에게, 이제 현 의원에게 갔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 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지금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당시에 아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검찰은 믿어줬거든요. 검찰은 당시에 찌라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맞는 것 같다라고 넘어가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국정원이 만들어서 김무성 의원 측에다 전달한 이 과정,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과정을 반드시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거 수사하라고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소환되겠지만 김무성 의원도 당연히 나와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들었는지. 아니 일단 원세훈 원장한테 당신 이거 누구 짓으로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게 되면 30년 동안 오픈을 못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이거를 대화록으로 그 관련된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했던 행동이 이게 1급 비밀이었는데 2급 기밀로 낮춥니다. 낮춘 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위를 낮췄는지는 또 이제 들여다봐야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수위를 낮춰갖고 1급 기밀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들여다볼 수 없으니 네. 그걸 2급 기밀로 낮춰갖고 열람할 수 있게끔 하고 네. 그 열람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요약을 해서 청와대 보고를 했고 이게 누구 지시로 했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놓여진 모든 혐의들이 다 그런 겁니다. 과연 당신이 혼자 했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근데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혼자 했다고 지시를 하기에는 받은 게 아니라 쥐시를 받은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시.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거를 뭐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판단이었다고 하기에는 뭐 본인 변호인이 말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혼자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다 얘기해라. 예. 지금은 이제 혼자서 떠안기에는 너무 큰 바위다라고 지금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그 MB 정부는 큰 게 있잖아요. 큰 게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김관진 그 전 안보실장이 들어가잖아요. 내일 김태형 또 국방부 장관이 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곧 남재준 소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남재준 소환하게 되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돈을 준 걸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줬습니까? 남재준 장관이 그 실장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군인 정신 얘기할까봐 되게 겁나는데요. 예. 군인 정신으로 줬다 그럴까봐. 없어요, 그 사람. 예. 그런 거. 그래서- 근데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봤더니 관행입니다. 무슨 관행이요? 전임 정부에서도 그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원세훈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원세훈 전 원장은 소위 말하는 예. 뭐 그냥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을 줬는데 MB 정부는 안 줬을까요? 그분도 돈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죠. 탄력을 받아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MB 정부에서도 줬고 그 관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고 이게 관행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계속. 네. 그 관행을 어느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졌느냐 예. 이 부분에 이제 수사력이 집중이 될 텐데요. 남재준 원장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핑계대기 좋습니다. 나는 전임 몰랐는데 정부에서- 예. 전에 그 물길이 튀어 있었다. 그래서 물길 가는 대로 놔뒀을 뿐이지 내가 이 도랑을 내가 판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원세훈 전 원장이 아니다. 우리 협의해서 판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쨌든 자기들도 줬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렇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거기도 뇌물로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엮어가기인 거죠, 이제. 엮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있는 사실을 쫓아가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확인해 간다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가 뭐 추정까지도 좀 섞고 그러는데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뭐 심지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복수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있는데요. 팩트 아닌가요, 근데? 아,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완전한 팩트라고 보기에는 예. 아직까지 검찰 사법적인 수사 판단을 들어갔으니까. 받지는 않은 것이니까 완벽한 팩트에서 좀 모자란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거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복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그걸 국민이 상식적으로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전의 정권을 정말 사유화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광우병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촛불 시위가 한창 일고 난 다음부터 사실 좀 예.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랬겠죠. 본인 스스로는 뭐 선의를 이해하자면 나는 대통령직 진짜 멋있게 할 거야. 예. 나는 진짜 이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정말 한번 멋있게 해볼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훅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겠죠. 공격이 훅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자기 앞에 수많은 권력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수족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들을 본인이 깨달았던 아니면 누군가 얘기했겠죠. 국정원이 그다음 원세훈 원장이었다 그러면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청와대가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 한번 그림을 만들어 와라고 얘기를 했던가 그랬었겠죠. 전자든 두자든 아니라고 정두원 의원은 얘기를 해요. 정두원 의원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렇게 창의력으로 할 사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사람이다. 시키는 그럼 대로. 그럼 시키는 것은 2009년 2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해갖고 좀 해석을 해보면 2009 전문가 아니에요. 이명박 전문가, 원세훈 네, 그렇죠. 전문가. 원세훈하고는 20년 동안 서울시에 같이 있었으니까. 2009년 2월에 원세훈 임명됐는데 임명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촛불 공격을 받고 이제 그쪽 표현을 따르면 촛불 공격을 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촛불의 배우는 누구야? 저 촛값은 누가 돈을 내서 사? 그게 그분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배우 세력이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좌파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네.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충직한 사람은 원세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은 청와대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아니, 원세훈 원장이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나이들 낼 수는 없을 거다. 어떻게 원세훈 원장 혼자 머리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예. 아무리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공기업 어느 공기관을 가더라도 기관장 되면요. 그 밑에 기관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들이 그럼요. 생겨요, 예.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물어보면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밟아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랐겠죠. 예. 골라가지고 그림을 만들려고 했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됐던 것처럼 NLL 대화록 문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감정, 이른바 이제 그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무조건 지지율 올라가는 국민들이거든요. 애국심이 얼마나 충실해요. 근데 포기했다면 거기에 내용도 잘 몰라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건 맨날 싸우니 선을 면으로 바꿔서 공동 어로 수용을 만들자 이 얘기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NLL 포기했다고 포기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발췌록으로 만든 10페이지짜리 딸랑 보고 예. 103쪽이나 되는 것들을 발췌한 것들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어떻게 자신의 발췌를 입맛에 했는지 맞게.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그걸 청와대가 쥐고 있으면서 기다렸다가 때를 보고 2012년도에 공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저는 이번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정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기록물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차기 일종의 미래 권력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게 바로 그런 국민들이 현명한 지점이고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묶어갖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댓글 사건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김무성의 거짓말입니다. 김무성의 거짓말. 이거는 아마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산 가가지고 그 비 오는데 읽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록 원문,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에는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문장을. 두 개가 똑같은데요? 천재를 갖다 놔도 이렇게 똑같이 못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 군부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판을 깬다고 하는 표현. 우리 논문 표절할 때
몇 글자죠? 한 다섯 글자 정도가 연이어 붙어 있으면은 그 표절했다고 간주한다 그러잖아요. 5단어가. 네, 5단어가. 근데 이거는 수십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걸 누가 창작해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의 거짓말 이걸 찌라시로 덮으려고 했다는 검찰도 문제인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사실상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사자가 바른정당에서 또 통합하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의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요? 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이거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정쟁화가 됐잖아요. 2013년도에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사실은 싸웠어요. 1년 내내 싸울 때 여당, 지금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겠죠. 이거 정말 몰랐을까요? 김무성 의원도 자기도 다 알았을 텐데 그럼 알면서도 야권하고 거짓말하고 뭉치고 특검 들어가고 그럴 때 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쟁점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을 좀 그 검찰한테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만 자꾸 생각나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네. 검찰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일단 거기 이제 고발됐던 당사자들은 거의 다 무혐의 처리가 났었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거의 똑같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설명이 그래프 나오네요. 정문원 의원만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됐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고발이 됐었는데 뭐 김무성 의원, 서상기 그때 정보위원장, 조원진 의원, 조명철 의원, 윤재옥 그다음에 권영세 주중대사 전부 다 무혐의가 났고요. 저분들 이제 다 소환 대상인가요? 그렇죠. 뭐 줄줄이 다 소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기에서 보면 김무성 의원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1, 2순위를 다툴 정도로 뭐 지금 선상에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그 신분에서 2013년 지금 그 우리 김수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논쟁에 기름을 맞아요. 기름을 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저 자료를 2013년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또. 그렇죠. 군인 정신으로 또 그거를 공개를 해버리셨습니다. 군인 정신이 참 욕되다고 좀 이렇게 비유하기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 TF에서도 이 부분이 그 남재준 원장이 여기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 전 원장 입에서 무슨 얘기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위에 지시를 받고 공개한 건지 본인이 공개한 건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TF에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 원장의 입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수사가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을 지금 불러서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그 질문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이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다시 2009년도에 처음 청와대로 넘어갔죠. 그리고 2012년도 대선에서 이 대화록 문제가 또 다시 쟁점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대화록은 어디로 휘리릭 사라지고 없는 걸까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갖고 있는 거죠. 또 두 정권의 속성이 똑같은 정권인데.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거를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당시에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굉장히 청와대의 핵심적인 논의 안건이었을 거고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아니 간부들이 이거 공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장 소신이야.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확 그냥 까버렸어요. 그 원장 혼자 소신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려고 그래요. 자,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가장 크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이현수 그 기조실장이 문고리 3인방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아니냐? 40억 정도? 그거보다 이제 좀 넘어가죠. 자, 이 40억 문제를 갖고 남재준 원장을 불러요. 자, 그럼 그 질문에 야, 40억 너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판단대로 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이 군인 정신으로 내가 알아서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 두 번째가 전 잘 모르는데요. 전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전임 원장 때도 해서
그 관행대로 쫓았습니다. 1번, 2번, 몇 번이요? 그거는 변호인은 당연히 2번을 얘기를 하라고 하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추정컨대 남재준은 잘 모르시죠? 네, 저랑 뭐 친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의 남자니까 남자끼리는 좀 알지. 근데 아니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는 논리를 만들겠죠. 예, 군인 정신 없어요, 이 사람. 네. 예. 뭐 이미 좀 너무 예. 그 재단적으로 그래서 2번으로 갈 해가지고. 거다.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자, 봅니다. 그다음 2013년 대화를 공개할 때 대화를 왜 공개했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네. 가 1번. 어디 지시받고 했는데요? 위에서 하라 그래서 했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히 이것도 2번입니다. 이번. 예. 아니요, 전 3번이 있을 거라고 3번 생각해요. 국익을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논리 펴거든요. 아, 그럼 검찰이 미워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아마 이제 정황상으로 아니,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워할 아니, 것 국익을 위해서 국정원장이 이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니 국정원에 복사본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너무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부분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근데 그 얘기할 근데 그게- 눈에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아마 이제 본인이 소신은 그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본인이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급, 1급인 걸 2급으로 낮췄거든요. 네. 그건 자기가 임의로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럼 1급에서 2급으로 낮출 때 누군가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개하는 것도 그 사람 공개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은 지금 저쪽에 가 계시고. 글쎄요, 그렇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본인의 판단은 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탄핵 때도 많이 느끼고 예. 또 그 기간 동안에 법과 현실의 논리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지 막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보니까 다 국민들은 모두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천재가 자기가 무능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이른바 그 법조인들을 약간 좀 낮춰서 좀 폄훼하는 식의 어떤 얘기로 보면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쓰는 연습만 하다 나온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법의 논리만 가지고 현실을 그걸 가지고 재단하는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법조 기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나는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우병우 수석이 정말로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잘못한 거는. 내심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길 바래요, 저도. 아니, 그리고 이게 막상 평상시에 그 힘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검찰, 그 다음에 군 장성들, 이분들이 자기가 이런 수사의 대상에 오르는 순간 무척 그 심하게 떨고 있다 그러더라고. 어제 어떤 그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불의의 사고이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감옥을 보내든 검찰 수사를 받든 뭐 놀러 오듯이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오셨기 때문에 놀러 가듯 가실 수 있겠지만 아니, 저 보통 사람은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검찰 돼요. 수사를 한 8번인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동요합니다.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같은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런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견적이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처벌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제 더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또 뭐 승승장구했던 길만 가봤기 때문에 실패란 걸 몰랐는데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두려움도 더 있을 거고요. 남재준 남재준 원장은요, 40억 준 거 본인이 그 책임으로 가면 국고 손실이거든요.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은 5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이게 일종의 국고 횡령이거든요. 일반 회사의 횡령은 50억이 넘어갈 때 10년에서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이제 국고이기 때문에 훨씬 세요. 10배 세, 10배. 5억만 넘어가도 10년에서 무기징역이에요. 그렇죠? 특가법상의 이제 국고 손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걸리면 이분 무기징역 살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쪽 주문에서 꺼내가지고 이쪽 주문으로 넣는데 이게 왜가 죄가 되냐. 검찰이 이렇게 그러죠. 얘기하겠죠. 계속 누세요. 그냥 감옥 살면서 계속 누세요.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겠죠. 자기 돈을 갖다가 뇌물을 준 거거든. 그리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임명권자. 그래서 이것은 내용 자기 돈이 증명해야지. 아닌 거죠. 국민 세금을 갖다가 그게 쓰라고 아니에요. 하는 예. 예산을 이쪽 호주머니에 있던 국정원 호주머니에 있던 거를 청와대 쪽 호주머니로 옮겨준 것 뿐이다, 나는. 이것도 국민 세금이고 이것도 국민 세금이고 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친 게 아니다. 예. 대통령이
갖고 오라고 해서 이쪽 국민 세금을 이쪽에다 갖다가 놓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겠죠. 이렇게 주장하면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상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뭐 법상으로도 당연히 죄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뭐 누구를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대통령 그 당시 우리는 밑에 있었으니까 좀 보호해주자 이런 논리는 이제 안 통할 것 같고 사실상 데스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징후가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나만 살고.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요.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이 신복 아닙니까? 긴급 체포된 지 몇 시간 안 돼서 뭐 대통령 지시라고 불어버렸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안 불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들어갔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근데 상담하는 시간 1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지시받았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래 계신다. 이 답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요. 아니 김수환 평론가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즈너스 딜레마, 범죄인의 딜레마라 갖고 공범을 양방으로 그 딜레마죠. 양방에 나눠놓으면 결국 서로 200%씩 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수의 딜레마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제수의 딜레마의 정반대 그 어떤 게임 논리가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거예요. 같이 협심을 해야지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은 왜냐하면 돈 쓴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몰라요. 그 박근혜한테만 뭔다? 그렇죠. 그 박 전 대통령한테로 모는 거예요, 다. 나는 돈 하나도 안 썼고요. 주시는 거 받았어요. 그냥 박 전 대통령 갖다 줬어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라도 본인은 국고손실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범은 당연히 되죠. 정범. 예. 관여는 했으니까요. 네. 예. 똑같이 나와요, 그래도 공동 글쎄요. 이게 뭐 방조범, 마지막으로 방조범은 떨어지는데 공동 정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재준 원장이나 기타 그 주변의 사람들이 형을 좀 감경받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반강제적으로. 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도 약간 희생자 피를 조금 강조를 하면서 우리도 좀 멈추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 받는 거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이재용 판결에 나왔던 소극적 뇌물.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몰고 합심해서 이제 변론의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 이제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게 법리적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법리적인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지난번 이제 국정단 사태 이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 문제는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돈을 옮기긴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책임 회피로 옮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옮길 수 없는 돈인데 갖고 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흔적이 얼마나 정확하게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갔어요, 돈이.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MH그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진짜 듣보잡 국제법률지원팀이라고 하는 곳에 조력을 받아서 인권 탄압을 당한 사람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 다 닫고 나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돈 갖다 준 사람들은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자, 이건 지금 어떻게 가죠, 이제? 장호중. 다 구속됐죠, 전원 다. 네, 장호중, 이재용. 이재용도 구속됐나요? 네, 다 구속됐습니다. 그 현직 검사 3명 중에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한 명 외에는 다 구속이 됐는데. 서천원 2차장, 그다음 종합분석국장, 또 전직 간부 2명, 그리고 총 7명이네요.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그 범죄 사실 소명이 일리가 있고 관련된 그 적극적 은폐에 관련된 과정들을 볼 때 추가적으로 그 증거들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최초에는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어떻게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를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게 정당했던 것을 법원이 확인을 해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이제 내부적으로 자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변창훈 검사를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공안부 말석 부서에서 평검사가 조사를 했다. 뭐 이런 거. 그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조금 더 세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뭐 인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검사로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확실하게
명예가 많이 이제 실추되는 감정을 좀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국정원에 파견이 돼서 원세훈 전 원장 법률 보좌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시켰어요. 댓글 사건에서 조작이나 증거인멸을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면 국정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나 싫어요. 나 다시 검찰로 보내줘요. 라고 말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또 검찰 관계자를 만났더니 그게 불가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뭐 동일체라든지 그리고 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가장 예를 들어 이제 그 검찰들 중에서 파견 나가는데 국회, 청와대, 그 국정원 요 순서대로 스펙이 좋은 에이스들이 나가는 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사권자하고 직접적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일반 아주 밑에 있는 평검사급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부장검사급이 부장검사죠. 그러니까 예. 승진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3기면 올해 검사장 승진 된 사람이 기수들이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 친정을 향해서 자기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지금 그럼 막았던 보세요. 거잖아요. 그 장호중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는 원래 감찰이고 여기는 지금 법률보호자고 같은 팀도 아니에요. 근데 두 개를 같은 팀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일사불란하게 그때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호중 가서 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이게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의 조직 속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국정원 직원 중에 자살한 변호사, 정모 변호사, 네. 그분을 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상황 파악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먼저 수사를 받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이재용 검사도 계속 그 양반하고 통화를 했고. 네. 아마 이제 본인들도 이제 가담한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검찰이 칼을 겨누고 있느냐, 우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본인들이 검사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사안이 이게 그냥 모욕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안이 너무 위중한 사안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면죄부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요. 그리고 네. 나머지 있는 그 장호중이나 이재용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런 죄에 관련되는 문제, 우리가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검사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잘 알고서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예, 받을 수 없는 그럼요. 건데, 다만 왜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소위 서울대법대 소년등과하고 서울대법대 나오고 일찍 패스한 분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대학 때 패스한 것 예, 같아요. 4학년 넘기 전에 패스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쭉 공안검사로 20년 이상 승승장구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승진욕이 강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맞아요. 생각도 네. 들어요. 자, 이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여기서 수사를 멈추거나 할 그런 조짐은 전혀 안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제 수사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환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장호중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장 실체 심사도 포기를 했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 본인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좀 자포자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의외로 또 재판이라든지 향후 조사에 또 적극적으로 임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그 기소가 된다면 차라리 양형이 오히려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신들이 먼저 기획한 작품이 아니고 남재준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놓는 순간 양형은 좀 참작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참작이 됩니다. 예. 그럼 남재준 원장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겠네요. 그 남재준 원장은 무기래니까. 또 다른 사람 그 지휘권자를 뭐 탓하겠죠. 그렇죠. 그런 순간 이제 이게 이명박, 박근혜 이게 이제 두 분 다 빠져나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법의 논리는 이게 다 순환 논리인 것 같아요. 예. 다 책임 떠넘기고 끝나네요. 그렇게 보면. 책임지는 사람은 있겠죠. 책임지는 예. 사람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11월 7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하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한테도 완전히 박탈감을 주면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도 미국 가서 할 얘기는 내가 해주겠다. 가스도 사주고 SM3 같은 건 사는다. 그리고 핵잠수함 우리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데 진짜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얻으면서 자주적으로 가면서 하면은 되는데 트럼프 보고 너무 겁내시고 그러면은 이게 회담이 안 되죠. 그러면 끌려갑니다. 아베도 저렇게 그냥 가진 걸 다 간까지 해줬는데도 다 빼주고 결국은 뒤통수까지 맞았죠. 예. 예.
아베 뒤통수는 좀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또 이겨내더라고요. 거기는 그러고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보통 국가로 가서 군사 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뭐라고 경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거 다 내줘도 우린 무장하겠다, 군대 갖겠다. 이게 절실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님 얘기가 꽤 설득력이 있는데 분명히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를. 그렇죠. 하고 제가 또 하나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변을 좀 하자면 아까 전에 그 한미 FTA 폐기 얘기가 나와서 김현종 본부장 그 기사를 보면 막 댓글에 그래 폐기하자. 폐기해도 우리는 뭐 나쁠 게 없을 거다. 그동안에 보면은 뭐 우리도 남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란 나라 또 그 통상의 그 협상이 만만치가 않은 게요. 일단은 방한하기 직전에 미국의 무역위원회라는 IP에서 뭘 했냐면은 드디어 우리 삼성의 반도체를 획그닥 하나를 탁 지금 걸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일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의 테슬라라는 뭐 기업 반도체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미국 무역위원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삼성이 미국이 수입하는 그 반도체가 우리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것들 다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일단 다 판매 금지, 수입 금지, 확산 금지를 걸어놓고 소송을 시작한다가 정확히 이틀 전에 트럼프 날라떠기 이틀 전에 딱 기사가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이랑 뉴욕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 FTA 폐기를 놓고 뭐 옵션을 걸고 그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점점 압박하죠. 점점 압박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철강 이거보다요 반도체를 건드리면은 우리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거 아킬레스건이지 지금 대미 수출의 한 80%가 반도체 수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흑자 내는 거 거의 다 반도체가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뭐 폐기를 전제로 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는 이제 공론화적으로 말을 하지만 막상 둘이 앉으면 근데 역으로 우리 반도체 수입 안 하면 미국 기술 산업이나 이런 쪽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폭이지만 시간 끌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번에 도시바 반도체도 있지만 거기에 애플이라든가 미국 자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지만은 여기서 공급이 조금만 늘면 또 디램 가격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이 후발주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죠. 치킨 게임 하면서 설비를 대량으로 늘려갖고 반도체 값을 폭락시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변수인 게 중국이 또 치킨 게임에 우리는 팔다리 다 끊어도 좋다. 우리는 반도체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던데요. 글쎄요. 저는 실제로 요번에 뭐 테슬라라고 걸기에 그게 큰 틀에서의 그 바둑돌 하나를 놨다. 한미 FTA라든가 뭐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너네가 가장 경계하는 반도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태클을 걸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던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인가 삼성도 생산 라인을 늘려갖고 20% 정도로 대량 증설하겠다 그러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반도체는 가격 하락 전쟁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와중에 미국이 반도체에다가 뭐 관세를 매긴다든가 삼성만 유독 골라서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워낙 애당초 FTA와 무관하게 워낙 관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무관세였는데 다시 시작한다거나 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을 다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있을까요지만은요.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럼 그건 절대 못 건드릴 거야. 한미 FTA 폐기다. 그러다 건드리면 그 극한 대립으로 정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정부의 그 딜레마 어려운 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FTA 깨지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은 뭐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참에 뭐 한중 군사 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배짱을 부리면 몰라도 그냥 미국이 깨졌으니까 이제 다시 하자 그러다가 깨지는 거 중국 러시아 받아줍니까? 그러다가 이게 깨졌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그러다가 북한한테 당하죠. 지금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40배지만 군사력으로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경제 문제 중에 금융을 또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금융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이 신용평가 같은 거 왜 낮추는지 모르지만 그 경제 지금 이를테면 한반도 안보 위기다. 신용평가 막 내린단 말이죠.
그건 우리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수도 없이 갖고 있는 게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단순한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로 이렇게 설득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미 FTA 폐기하면 미국에게도 손해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폐기하려면 폐기하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걸로 그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약자의 서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변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드의 중국 보복에서 느꼈듯이 중국의 무역을 너무 의존하니까 중국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혀같이 굴다가 뒷방 맞았죠. 일단 첫 번째 카드 먼저 던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맹과 협정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제시를 싹 한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한 13국가랑 동시에 FTA를 자동 그렇죠. 딱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경제 동반자 이거를 이제 협정. 미국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쪽 박을 다 된 거를. 밀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걷어찼죠. 하고 우리는 미일 FTA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오니까 일본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를 좀 보니까 미일 FTA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 일본이 지금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중국은 규모상 훨씬 더 크고 추세적으로 한국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일 FTA 하자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판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자간 협정을 하는 것보다 일본 하나 딱 앉혀놓고 둘이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할 수가 맺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일 FTA 트럼프의 제안을 일본이 그렇게 막 또 하다가 딱 걷어찼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의 성과가 판 게 뭐 무기 판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무기 지금 뭐 계속 사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일본도 원하기 때문에 무기는 사주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이번에 그 선거도 뭐 개헌이 중요한 뭐든 선거도 다 하게 돼- 치렀고 예. 개헌해갖고 구조 1항 2항을 바꾸게 되면 전쟁 국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 그렇죠. 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가로 가게 되면 무기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사줄 거니까 아베가 막 그렇게 살랑살랑 된 거예요. 그러면서 취할 건 다 취했는데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일본에서 뭐 하나 못 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긴장된다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안보를 오른쪽에 쥐고 한미 FTA에서 뭔가 하나를 빼와야 자국, 즉 미국 국민들이라든가 미국 의회에 이거 내가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역공을 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며칠 전에 김현종 본부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FTA에 대해서 저쪽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까지도 나에게 줘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게 이제 저는 며칠 친정에 전에 있었던 매일경제 단독 보도였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첫 번째가 우리 인원수가 너무 적다. 늘려달라. 두 세 배로. 번째가 하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FTA 위주로 완전 폐기를 할 전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지금 뭐 긍정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결과는 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김현종 본부장도 이런 게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무조건 FTA를 성사시키는 그렇죠. 장본이기 때문에 FTA를 안 깨고 이것을 옥동자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성과에 자기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철저하게 거기도 국익 위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불리한 FTA로 개정하자고 하게 되면 자기는 안 할 생각. 그리고 깬다고 해도 결코 손해 아닌데. 예. 그렇지 뭐 사회적 뭐 충격은 있겠지만은 이제 주파나를 튕겨봐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한미 FTA 폐기 뭐 김현종 본부장의 뭐 전권과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테고 트럼프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끝간데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또 던질까봐 그 부분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예상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해야 되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안보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진 않았겠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 핵을 15개 내지 20개 미사일 1000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은 억지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럼 너넨 전쟁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배경으로 딱 깔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도 안 해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은 가겠다.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허허벌판에 핵무기 앞에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과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핵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못된 불량 국가가 핵을 개발해서 어느새 15개의 핵무기를 사실상 가져버렸고 미사일 1000개를 가져서 제주도까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예. 한 발 떨어지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할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도 다시 갖다 놓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 13위 국가로서 그야말로 핵 위협을 이렇게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자주국가고 대책이 없다. 주권국가라면은 핵을 개발해야 마땅한데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과 비확산 레이징과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 미 전략 자산은 당연히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략 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거기엔 전술핵무기 조건부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그러나 순환 배치라는 건 왔다 가고 하잖아요. 그거 없을 때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상시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시 순환 배치든 어느 순간이고 하나의 전략 무기는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보장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핵이 없어도 북한이 핵을 가져야 15개인데 전략 무기 갖다 놓으면 30개 갖다 놓으면 북한을 능가하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데 핵 자체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으로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핵을 갖다 놔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깨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갖다 놓고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와서 상호 간에 전술핵이나 철수시키고 전략자산 철수시키고 북한도 핵 폐기시키면 된다. 그리고 적절한 체제 보장해주면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상시적인 핵 우산 말고 네. 전략자산을 보다 분명한 네. 북한과의 전략적 대칭 상황을 만들어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동맹관계를 대치돼서 한다면 균형이 되면 예.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해가지고 개발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중국 핵무기 200개, 러시아 5,000개, 미국 5,000개, 일본도 만들고자 하면 3개월 내에 500개. 한국도 전술핵이 있네. 그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북한의 핵. 그 따라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을 다스리자는 거죠. 핵폐기 그런데 왜 협상하자. 그걸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라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평화주의로 비무장하고 내가 비무장하면 저들도 평화롭게 지내겠지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무장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개발하자고 하는 순간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니까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저렇게 휘두르대는데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 예. 카드가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니까 너랑 그냥 슬그머니 비치기만 해도 우리한테 이렇게 무기 팔아먹으려면 네. 전략 핵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핵 방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대안을 줘라. 확실하게 보장해놓고 그렇다면은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해주면 그 전략자산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돈은 우리가 내겠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도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미국도 트럼프도 국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확실히 지켜주니까 또 할 얘기가 있고. 근데 핵을 갖다 놓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게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절대 갖다 놓고 싶어 하냐.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뢰 그거는 그건 싫어. 그러면 카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설득력 있는데 약간 그 한반도 그 비핵화 평화정책 피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반감이 있겠는데. 근데 이제 협상의 딜로 봤을 때는 우리 홍 박사님의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어쨌든 트럼프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예. 싫어하는 카드를 던져야지 저쪽에서 곤혹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핵무기 이제 내놔라. 네, 안보 통상이라는 게 하나 내주고 하나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뭐 비굴하다 자존심 죽였다 했는데 이번에 다 챙겼잖아요. 무기 왕창 사주니까 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라 하는데 무역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한미 정상회담 열릴 텐데 무기를 뭐 어떻게든 무기 또 팔아먹겠다 예, 또 그러겠죠. 팔아먹고 우리가 사주겠죠. 근데 그때 뭐 어떤 무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 테니까 들여온 하겠다 막 이런 것들 하게 되면서 대신에 통상 쪽은
우리가 거의 무기 이렇게 사주는데 연간 못할 때도 5조 달러, 많을 때는 8조 달러씩 사주니까 예. 통상 부분 한미 FTA는 좀 달라라든가. 8조 달러는 아니고 8조. 예, 8조죠. 예. 8조, 그러니까 5조 8조니까 이거 두 개를 8천조죠. 예, 그러니까 5조 8조, 그러니까 80억 달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딜을 하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에 무기 구입한 게 80억 달러니까 8조, 한 9조쯤 9조. 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첨단 무기 사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네. 예. 거꾸로 미국은 첨단 무기 팔아줄 거를 양해했다라고 서명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팔아줄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라고 국방장관 간에 며칠 전에 회담했잖아요. 거기도 한국군의 전자권 전환 수용을 위해서 한국군의 능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첨단 자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미국은 적극 협력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돌발 질문이요. 예. 왜 무기를 꼭 미국에서만 사야 되나요? 그건 이제 한미 동맹이니까 과거에 청와대 의견부 수석하고 하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싸고 성능 좋은 중국 거 사면 안 돼요? 중국 거를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왜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너무나 싫어하니까. 아니면 미국하고 친한 이스라엘제, 예. 뭐 독일제, 아니 미국이 프랑스제는 싫어하니까 우리 중국 거 사겠다는 미국이 아니 물론 활짝 가능하죠. 놀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국 거를 뭐 80을 사주고 예. 중국 거 20은 사주겠다. 그 정도면 뭐 양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중국으로부터 첨단 기술도 들여오고 미국 첨단 기술 안 당연하죠. 주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전투기 F-35도 러시아의 수호이 35하고 경쟁했는데 예. 수호이 30을 주면 기술을 다 주겠다. 그거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우리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 외교부 고위 관리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공짜로 주겠다.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의 무기 시장에 들러리지 않겠다. 몇 번이고 혹시나 하고 나가는데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첨단 무기는 사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무기, 전자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감시 자산, 미사일 방어 중에 일부는 필요해요. 이를테면 이지스함의 SM5 이거는 SM3 미사일은 이거는 500km까지 저겨갔습니다. 요격할 수 있는. 이게 사드는 40에서 150km만 할 수 있는데 이지스함에 쏘는 SM3는 500km까지 당연히 이런 걸 사와야죠. 근데 중국한테도 약속하기를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사드는 안 하지만 SM3 사온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좋아하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무기도 사주고 할 테니까 FTA 좀 개정하더라도 좀 서로 호혜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미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해달라. 상시 배치해달라. 이거를 카드로 쓰고 또 하나 사줄 수 있는 거. 공격적인 카드로 나가자. 예, 또 하나 사줄 수 있는 거는 가스. 지금 셰일가스가 지금 넘쳐나거든요. 넘쳐나죠. 가스를 사오면서 우리의 에너지 수입원도 좀 다변화하면서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할 얘기를 주고 그 대신에 FTA 그런 건 좀 적절한. 아시아 순방 트럼프. 교수님 먼저 좀 정리하시겠어요? 네, 일본 거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택까지 직접 가셔서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죠? 예정에 전혀 없고 그리고 방송 화면도 이게 페이스북 화면으로 아주 막 흔들흔들하는 화면으로 나온 걸로 봐서 전혀 방송국에도 안 알려졌다. 그래서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왠지 감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2박 3일씩인데 우리는 1박 2일인데 1박 2일 그거 자체도 그렇지만 1박 2일 중에도 24시간 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오에 24시간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넘어.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짧아요. 짧아서 아마도 트럼프가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아베하고는 더 오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극진에 대접을 했는데 예. 결국은 경제 문제 FTA 손보겠다. FTA가 아니죠. 일본은 경제 무역 역조 해소하겠다. 예. 그리고 그간의 미일 무역 적자가 심하다. 간의 무역이 불공정했고 자유롭지도 않았다. 무역 역조가 700억 달러입니다. 예. 우리는 250억 달러, 240에서 70억 달러 그 정도인데 일본이 무역 역조로 붙이면 3배고요. 중국은 무려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역 역조가 10배, 15배 예. 역조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억. 우리는 너무 트럼프한테 주눅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금 뭐 경제 문제는 이제 선생님도 괜찮아요. 하시겠지만 얘기하세요. 사실 한미 무역 그 흑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가.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상품 분야는 줄어들고 있고 예. 서비스 분야는 늘어들고 있고 늘어나서 미국이 서비스 분야 점점 무역
무역 적자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미국이 흑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네.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주눅들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저는 더 중요한 게 국가 안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 전략 자산이 왔다 가고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한국한테 얻을 건 다 얻어가는 수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맹으로서 안전 보장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라 서울시 주변에 2,500만 명 산다. 예. 당신이 헬기로 보지 않았냐. 이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로 쏘면 수백만 명이 다칠 수 있다. 다치거나 죽는다. 그럴 때 함부로 전쟁을 운이할 때가 아니다. 서울에 10만 이상의 미국인이 있잖아요. 10만은 안 되고요. 28,500인데 가족까지. 근데 지금 저 평택으로 다 갔으니까 예. 서울에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에 미국인 강사가 많던데. 미국 강사가 영어학원에. 미국인들은 저 주한미군 장병 말고 미국인들은 한 10만 명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10만 명 되죠. 장병도 중요하죠. 장병들은 어쨌든 자기 디펜스 할 수 있는 무기라도 있는데 그렇죠. 이 그 민간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잖아요. 이제 예. 트럼프, 김정은 때문도 그렇지만 트럼프 때문에 더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항공모함 세대가 새 항공모함 이제 와 있지만 예. 그렇게 와 있는 게 계속 가지 않고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지상군도 계속 더 늘어나고 예. 그런데다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슬슬금 빠져나간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상황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서울구치소의 그분. 대통령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너도.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잘못 전쟁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예. 정말로 국제적으로 뭐 희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의 히틀러. 반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진짜로 자기의 명예를 존중한다면 트럼프에게도 명예가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이제 전쟁놀이 말로 그렇죠. 예. 말폭탄은 전쟁놀이 하지 말고. 말로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꼭 미국이 공격해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과잉으로 우려한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예.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근데 교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네. 김정은이 그럴 우려 상황에서 선제 공격은 절대 안 하는 거 안 아시잖아요.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네. 절대 안 하잖아요. 글쎄, 예. 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그럼요. 때문에. 이제 전쟁 나면 북한은 절멸인데 그렇죠. 북한만 절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그렇죠. 향후 한 30년에서 1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핵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에게도 그런 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정은이 이번에 새로운 직책을 하나 얻었잖아요. 네. 아베 선거대책위원장. 그렇죠. 예.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아베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20% 이하의 지지도가 되면 자연히 총리가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예, 역대 20% 밑으로 갔다가 40%까지 그냥 지금 50%는 넘었어요. 급진전으로 그 김정은이가 다 도와준 거죠. 313석, 공명당까지 하고 연합해갖고 313석. 310석이 개헌석이거든요. 예. 걱정돼 죽겠어요. 김정은이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 장난은- 김정은이 그걸 겁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경화하고 무정화하면 그걸 빌미로 자기도 떠들어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철준 평론가님, 사실은 안보를 빙자한 세일즈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저는 약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어쨌든 주제가 안보와 통상일 텐데 일본에 갔다 왔을 때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막 이렇게 입에 따라서 미국에게도 안보를 너무 의존하니까 FTA 이럴 때 폐기한다고- 당하는 거죠. FTA 폐기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서비스 금융산업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축산업, 농축산 산업들, 이런 데서 트럼프 퇴진운동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물론 오히려 뭐- 우리가 EJ 해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네들 손해야.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죠. 김정은이가 잘 쓰는 거죠. 네. 아니, 우리도 같은 한민족도 같이 쓰죠. 아니, 뭐, 그러나 전술. 그래서 예.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우리는 크게 다치고 미국도 다치지만 적게 다치니까 결국 서로 배짱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한미동맹인데 미국하고 배짱 싸움으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노리고 있는데 예. 쉽지 않은 일. 오늘 걱정이 예. 실은 전 철강, 화학 이런 거는 자동차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오늘 나온 예. 얘기 중에. 그 부분을 트럼프도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그 FTA 뭐 폐기 이런 거에서 가장 싫어하는 데가 농업, 축산업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역발상으로 트럼프가 들고 와서 그냥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을 또 쓰면서 농업을 더 개방해라라는 거 이런 얘기를 오늘 폐기 먼저 공격을 해버릴 수가 있는 FTA 거죠. 문제가 올 때 농축산업을 제일 먼저 겉으로는 철강 자동차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도 많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더 네. 열나는 거 아니에요? 네. 품목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공격이라는 게 폐기라는 것도 먼저 찌를 때가 먼저 날릴 때의 의미가 있는데 아니, 오늘 당장 트럼프가 딱 날리면 농축산물 개방해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가 가라 하와이. 폐기? 아니 네 가라. 그러니까 오늘 먼저 그 주도권을 예. 트럼프가 쥘까봐. 그래서 쌀이라는 거 당장 쌀부터 배려 내려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얘기가 또 입에 떼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오늘 부디란 말 그렇지만 트럼프가 농업 쪽은 그냥 말 빼고 늘 하는 얘기 자동차 뭐 이딴 얘기만 좀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무기 좀 사주고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해서 트럼프 끝내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 러시아 문제 때문에 곧 탄핵될 거예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도 공화당이 다수고 공화당에서 탄핵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공화당도 자기한테 손해니까 지금 그래도 민주당 잘하는 대통령보다 공화당 못하는 대통령이 공화당원들한테 날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쉽게 그걸 FTA 기대하기 같은 어렵고. 경우가 FTA 같은 경우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트럼프 그렇죠, 생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FTA를 개정하려면 미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거 자기한테 유리한 농업, 뭐 철강, 자동차 요런 거만 싹 개정을 해갖고 더 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냐 이러면 FTA 하지 말자. 라고 하게 되면 미 의회와 트럼프하고 싸우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은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개정 못한다 그러면 폐기로 나가니까 폐기보다는 개정이 낫고 개정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도 얻어가면서 하는 호혜적인 개정을 하잖아요. 김현정 본부장이 얘기해요, 그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죠. 그런데 가다가 저쪽에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 폐기하겠다는 카드를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 막히면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안보 문제 가지고 이제 건드릴 겁니다. 안보 문제로. 안보 문제, 안보 그러면 우리 안 보여 그러면 되죠. 안 보여? 그게 이게 그래요. 한미 FTA도 우리가 재협상을 보면 김현종 본부장 만나셨다니까 처음에 재협상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재협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 논의를 하자라고 선빵을 먼저 김현종 본부장이 날리고 그럼 그때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그럼 3년 걸린다는 거 네, 아니에요? 3년 걸리고 5년 걸린다 논서 썼죠. 그러다가 한 2주일인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위드드로를 나온 거 아니에요. 팩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협상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나 멋은 있는데 이렇게 또 나가다가 뭐 하나에서 꽝 가다가 뭐 하나에서 꽝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우리 자신감을 너무 갖지는 교수님,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남남 갈등 같아요. 남남 갈등도 크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입장이 얼마나 지금 이게 처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운동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저쪽 강대국이고 안보 문제 근들 잡고 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폐기라든지 가게 되면 우리는 저쪽에서 기침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독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사실은 대통령이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국익 문제고 외교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 갖고 그냥 계속 야당 쪽에서 공격을 해대니 그러니까 이 국내 눈치 무서워서라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삼불이라고 하는 한중 간의 지금 사드 문제를 제가 보기엔 굉장히 교섭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가 막 출혈이 돼서 거의 사망 직전에 막 도달할 정도로 피해가 큰데 이번에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지혈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우리가 약속한 건 아니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사일 방어 만행에 편입 안 되고 한미를 동맹으로 안 하고. 근데 이 세 개가 다 이거를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도 다 하던 정책들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왜 우리 행동을 규제를 하냐. 그러니까 양보하고 사과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사과는 중국도 우리한테 사과를 원했어요. 왜 사드를 우리 국익에 반하게 사드를 왜 배치했냐 사과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퍼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드 합의에 간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할 거를 입장 표명만 했고 설사 나중에 우리 입장 바뀌면 바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세 개의 내용이라는 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또 덤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고 한중 관계 안 좋고 그러면 미국은 계속 한반도 위기를 교조시키면서 결국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 한국을 반중 반러의 반러 전선의 천병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